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시간입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여러모로 정신없이 보낸 한 주였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상과제 잘 확인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들도 많았는데 오늘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현승의 눈물 2차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갈 학습 목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공감적 수용과 상호 텍스트입니다. 공감적 수용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작품 속 화자의 마음을 읽고 아, 그랬구나 하며 그 감정의 결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호 텍스트는 한 작품을 다른 작품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얻어갔으면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눈물을 꼼꼼히 살펴보기 전에 지난번 확인했던 정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로 제시될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고 작품을 읽어나가면 시를 이해하는 데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시된 이 글에서 핵심 정보는 시인이 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과 심정이 드러납니다. 어린 아들을 읽고 신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시인의 이러한 감정이 감정의 대리인인 시적 화자를 통해서 전해질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웃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라 생각해 눈물의 의미와는 대조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읽은 시적 화자의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감상이 완벽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감상한 내용과 비교해보며 이해의 폭을 넓혀보았으면 합니다. 자,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자, 옥토라는 말은 뭔가 척박한 땅이나 거친 땅과는 다른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름진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 느낌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떨어진다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니까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눈물을 읽고 왔으니 뭔가 눈물이 흐르는 것과 관련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생명, 생명은 죽음과는 반대되는 어휘입니다. 역시나 눈물과 연결되는 시어 같은데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해보면 아들이 죽음으로 흘리는 눈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점점점 이런 말줄임표 보이시나요? 이런 말줄임표는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어조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분노에 가득 찬 격앙된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읊조리는 듯한 그러한 말투인 것 같아요. 이런 어조가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분위기를 형성하니까 그렇습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흠, 티, 금 이런 것들이 가지 않았다. 자, 흠, 티, 금은 여기서 부정적인 느낌의 시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니 뒤에 나오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 말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그 앞에 나는 바로 화자입니다. 그리고 전체라는 말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의미겠죠. 나의 이 모든 것은 오직 이뿐. 시에서는 꾸며주는 관형어나 부사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뒤에 오는 이 말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의 의미겠죠. 여기에서의 이것은 맥락상의 앞에 나오는 작은 생명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물과도 연결되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자, 눈물이 아닌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해도 가장 나중진인 것, 원래는 나중진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특이하게 나중진이인 것,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도 가끔 등장합니다. 시인이 과연 문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니겠죠. 바로 시에서는 강조할 부분을 표현할 때 문법적으로는 바르지 않은 표현도 허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적 호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시적 호용을 사용할 만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것뿐, 위의 것과 반복이 되네요. 위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반복이 된다는 건 강조하는 걸 의미하겠네요. 자연스럽게 반복은 운율과도 관계가 됩니다. 운율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이 리듬감은 주제, 즉 정서를 강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얘기지만 보통 운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왜 사용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내가 슬프다라는 감정을 전달할 때 내가 슬퍼 라고 하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내가 슬퍼, 내가 많이 슬퍼, 이렇게 조금은 더 리듬감이 있다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운율 또한 정서,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꽃이 시듬을 보시고, 꽃이 완전한 부정적 시어까지는 아니지만 시든다는 의미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변하는 존재네요. 뒤에 나오는 열매보다는 조금은 덜 좋은 것 같아요.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열매, 여기서는 긍정적인 시어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일 것 같고 열매까지 맺게 할 만큼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하면 신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나의 웃음은 앞에 나오는 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하면 시들 수 있는, 즉 변할 수 있는 웃음이므로 화자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 눈물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 그러한 시와 같아요. 눈물,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열매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열매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숙의 의미와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어주시다, 당신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신이 주는 겁니다. 자, 이 화자는 현재 아들을 잃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이 슬픔을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아들의 죽음과 이 눈물이 더 나은 것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결짓는 그러한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63쪽 내용입니다. 눈물은, 자, 시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시킨 시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 이런 시를 쓸 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게 원망도 많이 했을 것이고 자신의 신세를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도 해봤을 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끝이 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하루를 살아가는 화자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꽃들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이 시간이 흘러 시들고 곧 열매를 맺는 모습을 봅니다. 화자는 생각합니다. 꽃은 시듬은 더욱 의미 있는 열매를 위함이니.
나의 이 슬픔은 성숙의 과정이구나. 죽은 내 아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이 슬픔은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신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화자는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과 슬픔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인식을 전환합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종교적으로 승화라는 표현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학습 키워드가 상호 텍스트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았나요? 한 작품을 다른 작품들과 연결 짓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생님은 학습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한 개의 작품을 공부해도 3개, 4개의 작품을 공부하는 효과를 거두는 학습 방법입니다. 한 작품을 중심으로 다른 작품을 연결 지을 때 다음 2가지의 기준이 활용됩니다. 우선 내용, 작품의 주제,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태도, 상징적 소재 등이 유사하거나 대조되거나. 다음은 표현입니다. 반어, 역설 등의 표현 방법이 비슷하거나 어조, 운율 등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시 눈물과 비슷한 다른 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용의 유리창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학습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를 먼저 주자면 이 시도 어린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시입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감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유리창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리창 하면 어떠한 속성이 떠오르나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겠네요. 투명해서 반대편이 보인다. 얼굴이 반사된다. 입김에 뿌옇게 되기도 한다. 이런 속성을 고려해서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보통 여러분들은 언제 유리창을 보나요? 밖을 보기 위해서 멍하니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심란할 때. 이 시에서는 화자가 죽은 자식을 생각할 때, 죽은 자식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지만 창문에 김이 서리면 사람들은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화자는 그 김에서 자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저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겠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화자는 유리창을 통해 죽은 자식의 환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다뤄지는 핵심 구절을 꽂아본다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았던 구절이죠. 바로 역설입니다. 외로움과 황홀함은 함께할 수 없는 모순된 관계의 감정입니다. 표현상으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외로움, 황홀함.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유리창을 보며 죽은 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기에 외로우면서도 유리창으로 잠시나마 보고 싶은 아들을 떠올릴 수 있기에 황홀합니다. 화자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즉, 이 작품에서 유리창은 단절과 연결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핵심 소재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힘이 났나요?
자, 그럼 힘을 낸 김에 두 작품을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맛만 보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앞에 배운 눈물, 유리창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작품인 김광균 시인의 은수저와 시 눈물과 상황인식이 비슷한 이영기 시인의 낙화입니다. 자, 우선 김광균의 은수저입니다. 한번 천천히 각자 읽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어린 아기가 죽고도 밥상에서 아기의 은수저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앞의 시에서 유리창에서 죽은 자식을 떠올리듯 이 시에서는 그 안타깝고 보고프고 그리운 정서를 은수저에 담아놓았습니다. 고인다, 웃는다, 닫는다, 아른거린다의 현재의 어미가 생동감을 주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앞의 작품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화자의 안타까운 현실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의 일부입니다.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낙화는 꽃이 진다는 의미입니다. 화자는 이별, 결별의 아픔을 꽃이 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별은 성숙이라는 축복을 안겨준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눈물과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시도 나중에 천천히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시에는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를 읽는다는 건 그 감정의 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자가 느꼈을 감정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공감적 수용 모두 잘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